안녕하세요. 게더 무슨 채널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도서를 준비했습니다. 도서 제목이 조선의 은밀한 취향인데요.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사적인 취미와 오락을 상세히 표현해낸 도서입니다. 지은이는 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사 10명과 학예연구관 2명인 총 12명의 공동저서입니다. 출판사는 인물과 사상사입니다. 이 도서는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에겐 알려지지 않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도서를 너무나 재미있게 보았고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성계에게는 준마가 있었다. 자크 루이 다비드의 알프스 산맥을 넘는 나폴레옹은 백마를 타고 알프스 산맥 너머를 가리키며 군대를 이끄는 나폴레옹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넘치는 힘을 주체할 수 없다는 듯 앞다리를 들고 당장이라도 뛰어나갈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말의 모습은 나폴레옹의 영웅적 면모를 더욱 강조한다. 이 그림처럼 말을 탄 모습은 군주의 권력을 과시하는 상징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고대부터 말을 권력자, 특히 천자와 연관짓는 관념은 동서양의 공이 나타났다. 중국에서는 왕조 교체기에 창업주를 도와 활약한 말이 건국의 중요한 상징으로 종종 등장했다. 은나라의 주왕을 제압하고 주나라를 세운 무왕, 아버지를 도와 당나라 건국의 무공을 세운 태종의 활약 속에 등장하는 말은 그 전형이다. 여기서 말은 주인과 함께 전장을 누비며 난세를 평정하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데 공적을 세운 존재로 묘사되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고려 말에 뛰어난 무장이었다. 공민왕을 도와 원나라 세력을 축출하는 데 일조했을 뿐만 아니라 원나라와 명나라가 교체되는 혼란 속에 흥기했던 홍건적과 여진, 왜구의 침입을 평정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그는 난세에 빛나는 승리를 쌓아간 실질적인 영웅이었다. 그가 승리를 일궈낸 전장을 함께 누빈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그의 말들이었다. 이성계의 말들은 흔히 팔준으로 알려져 있다. 행운골, 유린청, 추풍호, 발전자, 용등자, 응상백, 사자왕, 현표라는 이름의 8마리 말이 바로 그것이다. 조선 왕조 창업의 역사를 칭송해 기록한 용비어천가에서 태조의 말에 대한 내용을 처음 확인할 수 있다. 용비어천가 제69장은 태조가 조선을 건국한 것을 당 태종의 업적에 빗대 칭송했는데 태종에게 6마리의 준마가 있었다면 태조에게는 8마리의 준마가 있어 창업의 위협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했다. 이를 시작으로 태조가 탔던 말을 곧 조선 왕조 건국의 상징으로 이해하는 문법이 만들어졌다. 용비어천가 제30장에도 태조의 말 이야기가 실려 있다. 청년 이성계가 장단에서 사냥을 할 때 오명정말을 타고 높은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다. 고개 아래는 낭떠러지였다. 이때 갑자기 노루 2마리가 튀어나와 달아나자 이성계는 말을 달려 노루를 쫓아갔다. 기어코 화살을 명중시켜 노루를 쓰러뜨리고는 급히 말머리를 돌려 멈추었는데 절벽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거리였다. 사람들이 기회에 가까운 이성계의 솜씨에 탄복하자 이성계가 웃으며 내가 아니면 멈출 수 없다 라고 자부했다고 한다. 이 일화는 임금이 될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재로 활용되었는데 여기에 등장한 오명정마가 팔준의 하나인 발전자다. 오명정마는 코와 4발이 모두 흰 붉은색 말을 의미하는데 그 모습이 용비어천가 제69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발전자의 모습과 꼭 닮아 있으며 장단에서 사냥을 할 때 탔다는 기록과도 일치한다. 1446년 세종은 용비어천가의 팔준에 대한 내용을 보고 이를 그림으로도 그려 건국의 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했다.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앙견이 태조의 8마리 말을 그렸으며 지편전 학사들은 찬문을 붙였다. 이듬해인 1447년에는 관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거 시험에서도 팔준도를 제목으로 하는 글을 짓도록 했는데 성산문이 1등으로 뽑히기도 했다. 난세를 평정한 국왕의 업적을 강조하기 위해 국왕이 탔던 말을 그리는 일은 이후 세조와 연산군에게 이어졌다. 세조는 자신이 말을 달리고 활을 쏘는 데 뛰어난 재주가 있어 상군의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것이 곧 정난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사건의 기초가 되었으니 자신과 함께한 말들을 잊을 수 없다고 하면서 태조의 팔준도를 따라 12준도를 그리게 했다. 연산군도 태조의 8준, 세조의 12준을 되새기며 자신의 4마리 말을 그리도록 했다. 조선 국왕으로서 정통성이 취약했던 세조와 연산군이 태조의 행적과 권위를 빌려 왕업의 명분을 세우려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태조의 말들은 왕조 창업의 역사를 칭송하기 위한 상징만은 아니었다. 그의 말들은 실제 태조와 함께 수많은 전장에 나가 몸에 화살을 맞아가며 승리를 일궈냈던 전우였다.
용비어 천가를 비롯해 태조의 팔준에 대해 쓴 문헌에는 태조의 말들이 전장에서 맞은 화살 개수가 훈장처럼 기록되어 있다. 행운골은 태조가 원나라 장수 나아추를 쫓아내고 홍건적을 평정할 때에 탔다고 하는데 전장에서 화살 2발을 맞았다. 유린청은 태조가 오녀산성을 차지했을 때와 해주 운봉등지에서 왜구를 상대로 승전할 때에 탔던 말로 역시 화살 3발을 맞았다. 추풍호와 용등자도 전장에서 각각 화살을 1발씩 맞았다. 전장에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태조를 승리로 이끈 말들이었던 만큼 이들의 존재는 각별했다. 그 중에서도 유린청은 태조에게 더욱 특별한 말이었다고 전해진다. 태조는 유린청이 6살 때부터 이 말을 타기 시작해서 31살에 죽을 때까지 25년의 세월을 함께했다. 1370년 공민왕이 요동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 이성계를 출정시켰을 때 함께한 것도 유린청이었다. 이때 이성계는 회살 70여 발을 쏘았는데 모두 적군의 얼굴에 명중시켜 군사들의 사기를 크게 올렸다. 그 결과 오녀산성을 차지하는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 유린청도 이러한 대승을 옆에서 지켜보았을 것이다. 유린청의 가슴 오른쪽, 왼쪽 목덜미와 오른쪽 볼기에는 전장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유린청이 죽자 사람들이 모두 슬퍼했다고 하며 석조를 만들어 묻어주었다. 태조는 왕위에 오르고 난 뒤 8마리 중 노령의 말 2마리는 놓아 보내주었다고 한다. 이는 주나라 무왕이 천하를 평정한 뒤 해산하면서 무공을 세울 때 동원했던 말은 화산 남쪽 기슭으로 돌려보내고 소는 도림에 들에 풀어놓아 다시 쓰지 않을 것을 온 천하에 보였다는 고사를 따른 것이다. 중보문헌비고에는 함경도 단천에 있는 목장에서 이때 풀어준 말들의 새끼를 받아 대대로 길러왔으며 이로 인해 나라 안에서 가장 유명한 말들이 이 목장에서 생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태조의 8마리 말의 모습은 숙종대 만든 팔준도첩을 통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앞서 세종대 안견이 그린 팔준도는 전란으로 소실되었고 숙종대 화원에게 명해 다시 그리도록 했다. 그리고 숙종이 그림의 찬문을 짓기도 했다. 태조 대왕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의 어려움을 잊지 않고 후대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의 어려움을 생각하는 마음을 팔준도첩을 통해 전하고자 했다고 썼다. 숙종은 왕실의 족보인 선원계복이략을 편찬하고 역대 국왕의 글과 글씨를 모아 열성어제와 열성어필을 편찬하는 등 왕실 문화의 정비를 통해 조선의 정통성을 세우는 데 힘쓴 왕이다. 특히 창업주 태조의 업적을 재평가하고 그의 자취를 기념하는 일은 왕조의 정통성을 세우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창업의 역사를 지키고 계승해 나갈 자기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는 일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국왕의 권위와 왕실의 위엄을 강조하고자 할 때 창업주 태조와 그의 8마리 말이 효과적인 정치적 상징으로 지속적으로 소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꽃에서 마음의 위안을 찾다. 복잡한 현실 생활에서 떠나 자연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자연 속에 한가로이 머무는 이상적인 생활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다. 이를 대신해 사람들은 꽃이나 식물과 같은 대상에 깊은 애정을 담아 정성스럽게 화초를 키우거나 혹은 공간이 허락된다면 집 한켠에 작은 정원 등을 만들어 놓고 때때로 그 공간에 머물러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과 식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명의 신비와 함께 마음의 여유로움을 느낀다. 꽃을 직접 키우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꽃다발을 선물하거나 받는 것 또한 우리 마음에 기쁨과 위안을 주는 의미 있는 일이다. 조선의 왕 중에서도 유달리 꽃을 아끼고 사랑한 왕이 있었으니 바로 태조와 세조와 연산군이다. 역사 속에서 잔혹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 왕들이 꽃을 가꾸고 감상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하지만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그들에게 식물을 통한 마음의 위안과 치유가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꽃에 대한 태조의 관심은 조선 건국 초기 태조실록의 기록에서 종종 확인할 수 있다. 태조실록에는 그가 화원을 수리하게 했다는 기록이 여러 번 보이는데 1393년 6월 3일과 7일 기사에 다음과 같은 일화가 남아있다. 임금이 화원에 거둥하여 환관 김사행에게 명하여 팔각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좌상기상시 안경검 등이 화원의 역사를 그만두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간관이 나라 임금에게 발을 국문밖에 내어놓지 못하게 하려는 것인가? 이 화원은 고려 왕조에서 만든 것인데 그대로 깨끗이 소재하여 유람에 대비하는 것이 유독 옳지 못한 일인가? 하면서
좌습유왕비를 불러 명하였다. 이제부터는 종사의 안위에 관계된 것이 아니면 마땅히 계문하지 마라. 태조는 자신의 취미인 꽃과 식물 가꾸기에 대해 신하들이 간섭하는 것에 대한 언짢음을 표현함과 동시에 더는 자신의 취미에 간섭하지 말라고 명했다. 그는 화원을 수리해놓고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그곳을 찾아가 자신만의 시, 간을 보냈다. 태종실록에서도 태조의 꽃사랑을 엿볼 수 있다. 1406년 태종이 종묘에 제사 지내고 덕수궁에 나아가 문안하고 매화한 화분을 올리고 당시 태상왕이었던 태조에게 헌수했는데 이것으로 인해 즐기기를 다했다고 했다. 태종이 태조의 취향을 고려해 매화 분재 화분을 선물한 것인데 이 기록에서도 태조가 꽃을 어느 정도로 아꼈는지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은 성리학적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세워진 국가였다. 왕도 정치를 수행해 백성들의 안위에 몰두해야 하는 국왕에게 꽃 감상이라는 취미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다. 조선 건국초 사헌부에서 태조에게 올린 상소문 중에는 화초를 완상하는 것은 사냥하고 개와 말을 기르는 것과 더불어 사람의 인성을 해치고 방탕하게 하는 것이니 삼가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상소문은 태조가 화원을 지속적으로 수리하고 가꾸었던 즈음에 나온 것이지만 그의 꽃사랑은 막을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초기에 궁궐의 꽃과 나무를 관리하고 제철 꽃들을 여러 전각에 봉헌하는 임무를 맡았던 곳은 상림원이었는데 1466년 1월 15일 장원서로 명칭이 바뀌었다. 장원서는 궁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과일과 화초의 공급을 담당했던 기관이다. 세조는 직접 꽃을 가꾸는 것보다는 종종 신하들에게 꽃과 함께 술 등을 하사해 꽃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자 했다. 세조실록 1460년 윤 11월 12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척족화 2분, 어사와 매화나무, 대나무 각 한 분을 승정원에 내려주었는데 또 주육을 내려주고 전제하기를 이 꽃이 때 아닌 때 피어서 구경할 만하다 하였다. 세조는 때 아닌 때 핀 철쭉 치촉화을 신기하게 여겼던 것 같다. 당시에 어떻게 봄에 피는 꽃을 겨울에 볼 수 있었을까? 이는 다름 아닌 온실 덕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토실 또는 토라고 표현된 이 용어는 바로 지금의 온실과 같은 기능을 했던 공간이다. 온실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화초 완상에 취미가 있는 일부 계층에서는 널리 사용되었음을 이규보의 시에서 알 수 있다. 기이한 꽃이 어쩌다 겨울에도 피어나니 왕우장상의 저택에는 이런 일이 더욱 많다네. 옥으로 된 화분에 심어서 움집에 갈무리하여 깊디 깊은 규방에 처녀처럼 보호한다네. 조선 초기 온실의 모습은 강야내 양화소록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대개 움집을 만들 때 볕이 잘 드는 높고 건조한 땅을 가려 짓는다. 움집에 들여놓을 때에는 또한 너무 빨리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서리를 두세 차례 맞게 한 후에 들여놓아야 좋다. 양화소록에는 이 외에도 꽃을 빨리 피우는 법, 화분에서 꽃과 나무를 키우는 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당시 화초 재배 기술이 이미 일정 수준 이상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왕 중 꽃 가꾸는 취미와 관련해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왕은 연산군이다. 그와 관련해 연산군 일기에 보이는 꽃은 연꽃, 작약, 들국화, 모란, 영산홍, 해바라기 등 종류도 참으로 다양하며 연산군은 각 꽃의 생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정도로 꽃 가꾸기에 조예가 깊었던 것 같다. 집권 중기인 1501년까지만 해도 꽃에 대한 그의 취미는 경무에 지친 신하들에게 제철꽃과 술 등을 선물함으로써 신하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등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의 8월 21일 기사를 보자. 삼국화 화분은 하나를 승정원에 내리고 이어 선원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술을 내려주면서 어서하였다. 가을바람은 곳곳마다 맑은데 황국의 향깃들에 가득하여라. 적막한 승정원 안에는 내려준 술잔에 그 꽃이 뜨리. 그러나 제위 말기로 갈수록 꽃을 가꾸고 감상하는 그의 취미는 취미의 수준을 넘어 각종 신기하고 품질 좋은 꽃을 수집해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병적인 집착으로 변질되었다. 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1505년 1월 26일에 영산홍 1만 그루를 후원에 심으라는 명이다. 영산홍은 만개할 때 봄에 피는 다른 어떤 꽃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화려함을 뽐내는데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연산군이 영산홍에 매혹된 것이 아닌가 싶다. 다음해에는 영산홍을 잘 키울 것을 명하면서 재배한 영산홍 숫자를 확인하게 하는 등 취미라고 하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4월 25일에는 팔도 관찰사에게 품질 좋은 모란을 비롯하여 각종 화초를 봉진하게 하라는 명을 내리기도 하고 장원서 노비에게 편을 나누어 진귀한 화초를 찾아오라고 명하기도 했다. 도성 안민가에 기이한 화초가 있으면 장원서 노비가 가서 뿌리째 뽑아오는 일이 비일비재하자 당시 도성 안민가에서는 장원서 노비들을 고관대하듯이 했다고 한다. 제위 마지막 해였던 1506년에는 각종 화초를 심기 위해 궁궐 근처에 있던 장의사라는 사찰을 철거하고 넓은 화단을 조성하기도 했다. 무엇이든지 너무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고 했다. 이는 태조대에 상소문을 올렸던 사헌부 관리들이 우려했던 상황으로 왕이 어느 한 가지에 지나치게 몰두할 경우 그 패단이 어느 지경에 이르게 되는지를 연산군의 사례에서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강야는 꽃을 기르는 일은 완물상지 많이 알기만 하는 것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본심을 잃는 것과 같다가 아니라 관물찰리 사물에 깃든 이치를 살핀다라고 했다. 꽃과 나무를 기르면서 그 이치를 살피고 이로써 마음을 수양한다는 의미다. 연산군이 관물찰리에 자세로 꽃을 대했다면 그의 말로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다. 식물에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마음의 위안과 더불어 정서적으로 여유가 필요했던 조선의 왕들이 꽃과 식물을 가꾸는 취미에 매료되었던 것은 아닐까? 당구장에서 나라 잃은 슬픔을 잇다. 조선을 이은 대한제국의 황제인 고종과 순종은 새롭게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여러 서구 문물을 선별적으로 수용해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독립국을 확립하고자 했다. 고종 황제가 퇴위한 후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궁궐인 덕수궁에는 석도전이나 정관원 등과 같은 서양식 건축물이 들어섰다. 순종 황제를 비롯한 황실 가족이 마지막까지 거주했던 창덕궁의 인정전, 대조전, 희정당 등 일부 정각 내부는 서양식 가구로 꾸며지는 등 전통적인 궁궐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근대화의 의지를 드러내고자 했던 새로운 궁궐 환경 속에서 황제의 여가 생활에도 신문물의 영향으로 변화가 나타나는데 바로 당구다. 오늘날 당구는 국제대회가 있을 정도로 스포츠의 한 분야로 정착한 지 오래며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당구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대중적 오락이기도 하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당구를 치며 짜장면을 먹는 장면은 단골 소재가 될 정도로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렇다면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과 순종은 어떻게 당구를 즐겼고 황실 당구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당구는 당시 옥돌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렸는데 조선에 머물렀던 윌리엄 프랭클린 샌즈, 호머 비, 헐버트, 리하르트 분슈 등 외국인들의 회고록을 통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사이 서울 정동의 외국인 사교 클럽에 유입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서울뿐만 아니라 전주, 광주 등 지방 도시에도 당구가 보급되어 클럽이 형성되기도 했다. 황실 관련 당구에 대한 기록은 민간보다 늦은 1912년 신문 기사를 통해서 비로소 확인된다. 매일신보의 이황과 개설의 옥돌실사진과 이황전화 옥돌 기사에 따르면 순종이 일본 도쿄 소재 주식회사 니쇼테이의 주문에 이대의 옥돌 때, 다시 말해 당구대를 구입했고 창덕궁 인정전 동행각의 옥돌 운동장, 즉 당구장을 마련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순종은 월요일과 목요일을 옥돌 운동일로 정했는데 정해진 날짜 이외에도 당구장에 빈번하게 왕림하는 등 상당히 당구에 심취해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순종이 당구대를 주문했던 니쇼테이의 영업 안내 카탈로그에는 창덕궁 인정전 내 당시 당구장 모습이 실려 있다. 사진 속 당구장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면 당구대에 대한제국의 상징 무늬인 오약꽃이 장식되어 있고 사구의 당구공 모습이 눈에 띈다. 당구대 뒤 배경에는 매화도 병풍과 나전백경도 병풍이 펼쳐져 있다. 두 병풍 사이에는 당구 휴대가 세워져 있고 커튼 아래 원형 테이블에는 당구 점수 계산기가 놓여있는 등 화려하게 꾸며진 황실 당구장의 면모를 볼 수 있다. 사진 속 당구장은 현재 남아있지 않으나 대리석 당구대로 추정되는 일부분과 당구 점수 계산기, 당구장을 꾸몄던 나전백경도 병풍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 당시 화려했던 당구장의 일면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순종이 당구에 심취했던 것은 1910년 국권 피탈의 한과 적적함을 달래기 위한 취미이자 건강 회복을 위한 운동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1898년 김옥륙은 고종과 당시 태자였던 순종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들이 즐기던 커피에 다량의 아편을 넣도록 사주했다.
고종은 커피 맛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곧장 뱉었지만 순종은 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커피를 마시는 바람에 치아가 빠지고 며칠간 혈변을 누는 등 고생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순종은 그 뒤로도 오랫동안 병을 앓았는데 운동을 하면 개선될까 해서 간간히 신하들을 데리고 휴대를 잡았다고 전한다. 이 내용은 순종 국장록의 운동의 필요로 옥돌이라는 제목으로 짤막하게 실려 있다. 또한 순종은 외국인 남구 선수가 정상에 오면 반드시 한 번씩은 만나보았을 정도로 당구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당시 순종의 적수가 되는 사람은 창덕궁 경찰서장이었던 야노라는 성씨의 인물이었다고 한다. 순종은 점수를 내 득점에 따라 승패를 가르는 당구를 굳이 이기려는 욕심 없이 항상 재미있게 마치려는 마음으로 대했는데 점수가 60에서 70점 내외에 이르렀다. 현재 점수 체계와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어 순종의 당구 실력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순종이 마세를 즐기지는 않았는지 승패를 떠나 당구 자체를 즐기는 진정한 고수가 아니었을지 상상해본다. 매일신보의 이왕비 옥돌 소견 1914년 7월 4일 기사를 보면 창덕궁 이왕비 전하, 즉 순종 계비 순종 휴영호가 매일 오전 10시에 나인들을 대동해 인정전에서 옥돌로 시간을 보냈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또 시대일보에 애용하시던 옥돌대 1926년 5월 4일 기사에 의하면 순종과 순종여왕후가 함께 당구를 치기도 했다고 하니 황실에서 당구는 남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던 듯하다. 황실 당구장은 창덕궁뿐만 아니라 퇴위한 고종이 머물렀던 덕수궁에도 마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덕수궁 이태왕 전하, 즉 고종은 아침에는 11시까지 함령전 침실에서 취침하고 새벽 2에서 3시까지 침실에 들지 않은 채 덕궁전에 설비해놓은 옥돌장에 나아가 공을 치는데 극히 재미를 붙였다. 나인들을 데리고 공을 치게 했다는 내용도 매일신보의 이태왕 전하 어활령령과 근상 이태왕 전하 환갑수연 1913년 8월 29일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종이 애용했던 덕수궁 덕홍전 당구장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안타깝게도 사진이나 관련 유물이 남아있지 않아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기록으로 볼 때 순종뿐만 아니라 아버지 고종 역시 거처하던 궁궐에 당구대를 비치했고 궁중 여성들까지도 당구를 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궁궐에서 당구는 일본에 의한 국권 피탈과 강제 퇴위로 황제에서 왕으로 강등된 고종과 순종의 건강을 위한 운동이자 무료한 일상 속에 새로운 취미 생활로 자리매김했다. 혹자는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까지 누렸던 호사스러운 황실 생활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으나 근대기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 힘을 잃은 황제의 시름을 달래기 위한 위락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소설을 탐독하다. 참신하고 개성 있는 한문 문체를 금지하고 당송 팔대가와 같은 모범적인 고문을 따르도록 한문체 반정을 추진한 정조는 소설을 이야기의 사설로 규정해 선비들이 읽는 것을 금지했다. 정조 자신이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심지어 그는 한 번도 소설책을 펼쳐본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숙직 중에 소설을 읽었다는 이유로 관리들을 파직하기까지 했다. 학자 군주 정조의 시각에서 보면 허구로 가득한 소설은 그 가치가 지극히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궁궐 역시 사람이 사는 곳이었기에 그 안에서 소설을 애독한 이들이 있었다. 그 중에는 정조의 조부모인 영조와 영빈이 씨, 부친인 사도세자가 있었다. 영조보다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궁중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소설 읽기를 즐겼던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효종과 인선왕후다. 효종의 셋째 딸 숙명공주의 후손인 심의군의 문집 101집에 실려있는 인선왕후 어서 언서삼국연의 발에 의하면 효종과 인선왕후가 함께 삼국지연의 한글 번역본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궁중에서 한가로울 때 효종이 삼국지연의를 친히 번역해 읽어주면 인선왕후는 그 내용을 호지 풀먹인 종이로 만든 공책에 받아 적었다. 그리고 간간히 나인이 대신 쓰게 하는 방식으로 완성된 삼국지연의 한글 번역본은 숙명공주의 청에 따라 그에게 하사되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삼국지연에는 위, 촉, 오 삼국 정립을 거쳐 진나라 성립까지의 역사를 소설화한 작품으로 16세기 초조선에 처음 들어온 이후 사대부만이 아니라 부녀자와 민간에까지 폭넓게 보급되었다. 효종은 인선왕후와 함께 직접 한글 번역본을 만들 정도였으니 영웅과 호걸의 활약상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 이 소설에 대한 그의 관심과 열의가 남달랐음을 알 수 있다. 영조는 신하들이 읽어주는 것을 듣는 방식으로 소설을 감상했다는 점이 독특한데
이 사실은 승정원 일기 1758년 12월 19일 기사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긴 영조에게 탕약을 올리러 왔던 약방도제조 김상노가 영조의 취침을 돕기 위해 원문 한글 소설책을 읽어드리겠노라 청했다. 어린아이처럼 다른 이가 읽어주는 한글 소설에 귀를 기울이다 스르르 잠드는 영조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뒤에 이어지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더욱 흥미롭다. 원문 소설을 진언하겠다는 김상노의 말에 영조는 잠드는 방법으로는 원문책보다 진서, 즉 한문책이 낫다고 하며 짧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다. 옛날에 어떤 부인이 아이가 울자 책으로 아이를 덮어주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어머니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 까닭을 물었다. 어머니의 대답인즉 아이의 아비가 평소 책을 잡으면 눕고 누우면 잠이 드니 아이도 책으로 덮어 잠이 들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했다. 영조의 말을 뒤집으면 어려운 한문 소설보다는 쉬운 한글로 쓰인 소설이 잠을 달아나게 할 정도로 훨씬 재미있다는 뜻이 된다. 이보다 훨씬 전부터 영조가 병석에 있는 자신을 위해 신하들로 하여금 소설을 낭독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음을 볼 때 요즘 유행하는 오디오북처럼 음성으로 지원되는 소설 탐독은 영조가 누린 특별한 취미 생활이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그가 신하들을 시켜 읽게 한 소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기록에 보이지 않는다. 다만 영조가 직접 읽었던 소설들이 일부 확인되는데 그는 삼국지연애, 서유기, 수호전을 즐겨 읽었으며 특히 삼국지연애를 자세히 새기며 보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영조의 후궁이자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도 소설을 즐겨 읽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는 창덕궁 낙선제에 보관되어 있던 필사본 한글 소설 84종 2000여 책이 소장되어 있으며 이 중에 영빈 이씨가 소장했던 책이 몇 종 포함되어 있다. 고문진보원에 무목광정 축록, 손방연의 총 3종의 도서에 영빈방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어 이것이 영빈 이씨의 장서였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영빈방 인장은 각 책의 본문 천면에 찍혀 있는데 그 안에 네 자가 있는 항아리 모양 인장이 영빈방 인장과 상하로 짝을 이루어 찍혀 있는 점이 이채롭다. 고문진보원에는 중국 전국시대부터 송나라에 이르기까지의 시문을 모아 엮은 상설고문진보대전에 수록된 글을 발췌해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다른 두 편의 작품은 명나라 소설의 한글 번역본으로 무모강 정축록은 남송의 역사를 배경으로 무장 악비의 활약상을 그렸고 손방연의 는진, 초, 연, 한, 조, 위 제7나라가 세력 다툼을 벌이는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제나라 손빈과 위나라 방연 두 사람의 전략 대결을 그렸다. 이 책들이 영빈 이씨가 소장하고 읽었던 소설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가 여성 취향의 말랑말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남성 주인공들의 갈등과 대결을 그린 소설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다. 영조와 영빈 이씨의 소설 애호는 일상적인 여가 활동 수준이었던 반면 사도세자에게 소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사도세자가 소설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는 그가 편찬한 소설 사파집 중국소설 회모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의 맨 앞에는 사도세자가 붓을 들어 직접 쓴 서문 두 편이 있고 이어서 총 128면의 그림이 실려 있다. 그림은 사도세자의 명을 받아 당시 궁중화원이었던 김덕성 등이 그린 것으로 전체적으로 가는 목선으로 섬세하게 표현되었다. 그림은 책장의 각면에 한 장면씩 그려져 있으며 그림 상단 바깥쪽 여백의 각 장면의 제목이 한글로 적혀 있다. 이 그림들은 기본적으로 중국 소설 사파를 본떠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필로 쓴 서문에서 사도세자는 사서육경과 제자백가서 같은 고전 외에도 폐관소사 민간의 이야기나 전설에 해당하는 많은 책이 있다고 하며 그러한 종류의 책 제목을 일일이 나열했다. 그리고 그러한 책들 중 귀감이 될 만한 것과 웃음을 주고 사랑할 만한 것을 뽑아 이 책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사도세자가 나열한 93종의 책 중 소설은 74종에 이르며 이 책에 실려있는 사파들이 유래한 소설은 서유기, 수호제, 삼국지연애, 전등신화, 손방연애 등 10여 편이다. 이 중 서유기의 사파가 40면으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사도세자는 서유기의 신비롭고 환상적인 모험 이야기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던 것 같다. 어떤 면에서 사도세자의 소설 애호는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중국 소설 회모본의 서문에 따르면 그에게 소설은 병을 치료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아버지 영조와의 갈등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그가 탐독했던 수많은 소설은 불안하고 불편한 현실을 잊게 해주는 도피처가 아니었을까 싶다. 사도세자는 1762년 윤호월 9일에 중국 소설 회모본에 서문을 썼다. 이것이 그가 뒤주에 갇히기 불과 나흘 전 일이라는 사실은 그래서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술잔에 용을 장식해 술을 경계하다. 영조의 10번째 딸인 화유옹주의 무덤에서 은제 주전자, 은제 담배합, 해녹석 벼루, 옥제 비녀, 유리제병, 옥제 쌍이잔, 분채병, 청화 백자잔 등 매우 다양한 종류의 부장품이 출토되었다. 그 중에서도 옥제 쌍이잔 2점은 18세기 다른 왕실 일원의 부장품 구성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기물이다. 두 옥잔에는 동물 모양의 손잡이가 양쪽에 대칭형으로 달려있는데 얼핏 보면 물고기 모양 같기도 하고 용 모양 같기도 하다. 이 동물은 중국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뿌리 없는 용의 한 종류로 일용이라 칭해지는 상스러운 존재이며 중국의 공예품에 자주 보이는 것이다. 일용은 본래 서너 개의 발가락으로 이루어진 4발 양갈래로 갈라져 둥글게 말리는 긴 고리가 특징이다. 이 옥잔에는 다리가 생략되고 꼬리가 짧게 표현되어 단순화된 형태로 장식되었다. 일용무는 중국 고대부터 청대 이후까지 황실과 상류층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애호되었으며 세월이 흐를수록 신성하게 여겨졌던 본래의 상징성이 축소되면서 단순한 장식 문양으로 변화되었다. 두 옥잔은 재질, 크기, 조형, 장식 문양 등 전반적인 요소들을 살펴볼 때 명나라와 청나라에서 성행한 옥제쌍리입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화유옹주 묘출토 옥잔 2점과 매우 유사한 예로 청나라에서 제작된 만호로 만든 쌍이잔, 돌출된 원점 형태인 유종문 중국 고대 옥벽과 옥규 등에 표현되었던 문양으로 하늘의 별을 상징한다 을 장식한 쌍이잔을 들 수 있다. 화유옹주 묘는 남편인 황인점과의 합작묘이므로 부장품의 한 시기를 1777년부터 1802년까지로 볼 수 있다. 옥잔을 비롯한 분채병, 유리제병, 청화백자잔 등 부장품의 일부는 청나라에서 제작되어 청나라를 자주 다녀왔던 황인점에 의해 청나라 황실의 증여 또는 사행무역을 통해 조선에 유입되었다고 추정되는 것들이다. 황인점은 1776년부터 1793년까지 사신의 신분으로 총 6차례에 걸쳐 청나라에 방문했는데 두 옥자는 청나라 황실에서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화유옹주 묘출토 옥장과 같이 명청대에 유행한 옥제쌍리입에가 조선 후기 왕실 연해와 진전 재앙 의례에서 사용되었음을 의궤에 그려진 도설로 확인할 수 있어 흥미롭다. 1892년 고종의 망호 41세와 즉위 30주년을 축하하는 임진진찬이궤, 1901년 헌중의 계비인 명원태후 효종왕후의 망팔 71세를 기념하는 신축친찬이궤, 1902년 고종의 망욕순 51세를 기념하는 이민진연이궤에는 전부 간략화된 일용이 양손잡이로 장식된 옥배가 그려져 있으며 옥배와 함께 5꽃잎 모양 은받침이 있는 데가 구성되어 있다. 또한 경운궁 선원전에 모실 선왕태조, 숙종, 영조, 정조, 순조, 문조, 헌종 7명의 어진을 모사한 행사에 관한 기록인 영정모사도감이궤 1901년에도 일용이 손잡이로 장식된 옥잔이 실려 있다. 이 의궤에는 진전인 선원전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예기가 세밀한 채색 도솔로 묘사되어 있는데 달해 때 봉안되는 진옥잔 5종류 중 제3실에 올리는 진옥잔과 제5, 6실에 올리는 진옥잔이 일용 쌍이잔에 해당된다. 각 봉안실에 비치되는 일용 쌍이잔은 두 종류로 잔의 기형과 문양에 서로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푸른빛을 띠는 옥으로 제작되었고 금으로 만든 뚜껑과 옥으로 만든 잔받침이 갖추어져 있다. 영정모사도감이궤에 기록된 진옥은 어떤 옥을 뜻하는 것일까? 1444년 10월 26일 세종이 승정원에 이르는 내용 중에 진옥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다. 고려 때 원나라 세조에게 옥대를 바쳤더니 원나라 관리가 진옥이 아니라 하여 세조에게 죄주기를 청했으나 세조는 해외의 사람이 알지 못하고 바쳤으니 무슨 죄가 있느냐며 죄주지 마라 고 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종은 국내에서 산출되는 옥의 품질이 청옥, 백옥, 벽옥 등과 다르다고 하면서
의정부에서 옥 채취를 금하는 명령에 쓴 진옥이라는 문구를 옥 같은 돌로 고쳐 진짜 옥이 아니더라도 후세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진옥은 옥 중에서도 품질이 매우 뛰어나고 귀한 옥을 가리키는 명칭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 전해지는 조선 왕실 옥자는 매우 적으며 화요옹주 묘 출토품 외에 일용문 옥잔이 국내에 실물로 남아있는 예는 거의 없다. 궁중 전래품으로는 창덕궁 선원전에서 국립고궁박물관에 이관된 유리 건판 사진 중 일용쌍이잔 흑백 사진이 남아있을 뿐이다. 사진으로 보아 쌍이잔은 만호로 만들어진 재질로 여겨진다. 사진 속잔이 실물로 존재하지는 않으나 대신 의궤 등에 묘사된 도설과 명나라와 청나라 황실 기물을 통해 조선 왕실 의례에 사용된 일용쌍이잔의 실체를 파악해볼 수 있다. 중국의 옥석 생산지는 굉장히 많고 금매장량도 풍부해 명나라 때부터 옥기 생산이 대규모로 회복되고 발전하기 시작했다. 청나라 때 옥 재질이 더욱 우수해졌고 옥 조각 기술은 명청대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 조선시대의 옥기의 사용은 경국대전 애법으로 제정되어 엄격하게 규제되었고 왕이나 왕실을 포함한 일부 관직에만 사용이 허용되었다. 조선시대의 옥산지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었지만 높은 품질의 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조선시대는 전반적으로 옥광의 개발에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특히 조선 초세종은 전국의 옥광을 폐쇄시키기도 했다. 이는 중국의 곡물로 대량의 옥이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옥 채굴을 기피했던 국책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일용이 장식된 옥잔이 조선 왕실에 전해진 시기는 언제였을까? 현재 문헌 자료로 파악되는 가장 빠른 시기는 15세기 전반 무렵이다. 세종실록 과 조선중기의 문신인 조찬안이 쓴 현주집에 근거하면 1418년 명나라 영락제가 꽃가지와 해오 일용을 새기고 쪼아서 장식한 옥배를 1419년 세종에게 전했고 세종은 다시 이 옥배를 승정원에 하사했다. 명나라 황제가 선물한 이 옥자는 지금 국내에 전해지고 있지 않지만 대만 국립고궁박물원에 소장된 명나라 말기 황실 옥잔을 통해 그 형태를 조금이나마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꽃가지와 일용을 장식한 옥잔이 조선 후기 진찬이계 도설에 수록되어 있어 조선 왕실 연회에서도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명종이 옥으로 만든 희오배를 독서당에 하사한 기록이 남아있다. 여기에 희오는 술을 마시기만 하면 죽는 벌레 이름으로 이 벌레 모양으로 술잔을 만든 것은 술을 경계하기 위해서다. 라는 재미있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해오와 같은 의미를 지닌 벌레의 이름으로 가로라는 명칭이 문헌 기록에 나타나는데 이수광이 지은 지봉유설에 의하면 승정원에서 평시에 가로배를 사용하는데 가로는 벌레의 이름으로 술을 보면 바로 죽어서 그 형상으로 경계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다. 결국 가로와 해오 둘 다 음주를 경계하는 의미를 지닌 동일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가로는 도마뱀의 한 종류로 알려져 있었는데 가로가 바로 중국의 신수인 일용임을 세종실록 올해가래 설해와 국조올해의 설해 가래 준작 도설에서 살펴볼 수 있다. 준작 도설에 실린 네 종류의 쌍이 청옥잔 중 쌍이갈 호청옥잔의 양쪽에 부착된 가로의 모습은 중국에서 다양한 장식 문양으로 애용된 일용의 모습과 그대로 닮아 있다. 얇은 몸체와 두 갈래로 나뉜 긴 꼬리, 입으로 잔 테두리를 물고 네 발로 잔을 감싸고 있는 형태는 명청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일용문의 유형이다. 명청대에 성행한 여러 유형의 일용문이 장식된 옥잔은 조선 왕실 연회에서 도 어김없이 등장하는데 실물 자료는 없지만 진찬이계 등의 도서를 통해 확인된다. 이처럼 조선 왕실에서 옥자는 조선 왕조실록 과 국조올해 의궤 등의 문헌 자료를 통해 주로 특별한 연회나 진전 제양 의례 등에서 술잔 또는 찻잔으로 사용된 사실이 파악된다. 아울러 왕과 신하 간 또는 중국 황제와 조선 국왕 간의 하사품으로 쓰이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청나라 황실에서 권위와 길상 의미를 지닌 장식 문양으로 즐겨 쓰인 일용문은 조선 왕실에서도 공식적인 왕실 행사에 등장할 정도로 선호되었으며 일용문이 장식된 쌍이 청옥자는 대한제국 시대까지 최고급 기물로 채택되었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 도서에는 실려 있는데 일부분만 소개해 드리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12명의 지은이들이 정성껏 만든 도서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에게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과거를 돌아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